다정낭독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이탈리아 호숫가에서 아치볼드 크레이브는 꿈을 꿉니다. 달빛 가득한 밤, 오래전 떠나보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원에 있어, 정원에 있어.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담쟁이 덮인 긴 담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잠긴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립니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7장 정원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매 세기마다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다. 지난 세기에는 그 이전 어느 세기보다 더 경이로운 것들이 밝혀졌다. 이번 새 세기에는 그보다 수백 배 더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낯설고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제야 온 세상이 왜 그것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한다. 지난 세기에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새로운 것들 중 하나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저 생각만으로도 전기 배터리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었다. 햇빛처럼 이롭기도 하고 독처럼 해롭기도 하다. 슬픈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들이는 것은 성홍열균을 몸에 들이는 것만큼 위험하다. 한번 들어온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평생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메리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불쾌한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삐딱한 판단, 그리고 어떤 것에도 기뻐하거나 흥미를 갖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녀는 노랗고 창백한 얼굴을 한 아프고 따분하고 불행한 아이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를 향해 매우 친절했다. 상황이 그녀를 위해 그녀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다. 울새, 아이들로 가득한 황야의 작은 집, 퉁명스럽고 이상한 늙은 정원사, 소박한 요크셔 하녀, 봄날, 그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비밀의 정원이, 황야 소년과 그의 동물 친구들이 메리의 마음을 서서히 가득 채워나갔다. 그러자 간을 나쁘게 하고 소화를 못 시키게 하고 그녀를 노랗고 피곤하게 만들던 불쾌한 생각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콜린이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자신의 두려움과 허약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만 생각하고 날마다 혹과 이른 죽음을 떠올리는 동안 그는 햇빛과 봄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히스테리에 반쯤 미친 것 같은 꾀병장이 아이였다. 노력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고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새롭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오래된 무서운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하자 삶이 그에게 되돌아왔다. 피가 건강하게 핏줄을 흘렀고 홍수처럼 힘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과학적 실험은 아주 실용적이고 단순했으며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불쾌하거나 낙담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제때 기억하고 용감하게 기분 좋은 생각으로 밀어내는 센스를 가진 사람에게라면 훨씬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한 곳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 장미를 가꾸는 곳에는 엉겅퀴가 자랄 수 없다네. 비밀의 정원이 살아나고 두 아이가 그것과 함께 살아나던 그 시절, 저 멀리 아름다운 곳들을 떠돌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노르웨이의 퓨오르와 스위스의 계곡과 산들을 그는 10년 동안 어둡고 가슴이 찢어지는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온 사람이었다. 용감하지 않았다. 어두운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넣으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파란 호수 옆을 거닐며 그것들을 생각했고 온통 짙은 파란 용담꽃이 피어 꽃 향기가 가득한 산허리에 누워서도 그것들을 생각했다. 그가 행복했던 시절에 끔찍한 슬픔이 찾아왔고 그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었다. 단 한 줄기 빛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의무를 잊고 버렸다. 그가 세상을 떠돌 때 그를 둘러싼 어둠은 너무 깊어서 그를 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다. 주위 공기를 음울함으로 오염시키는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반쯤 미친 사람이거나 영혼에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야위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키가 큰 남자였다. 여관 숙박부에 항상 이렇게 적었다. 아치볼드 크레이번 미스 스웨이트 매너 요크셔 잉글랜드. 메리를 서재에서 만나 작은 땅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 그날 이후 그는 멀리 넓게 떠돌았다.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며칠 이상 머문 적이 없었다. 가장 고요하고 외딴 곳들을 골랐다. 머리가 구름에 잠긴 산 꼭대기에 오르기도 하고 해가 떠올라 다른 산들을 빛으로 어루만져 세상이 막 태어나는 것 같은 빛깔을 만들어낼 때 내려다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빛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닿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는 오스트리아 티롤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있었다. 어떤 사람의 영혼도 그림자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움 속을 혼자 오래 걸었다. 오래 걸었지만 영혼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피곤함을 느끼고 시냇가 있기 위해 몸을 던져 쉬었다. 좁은 물길을 따라 즐겁게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이었다. 돌 위를 넘고 돌아가며 때로는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새들이 날아와 물에 고개를 숙여 마시고는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골짜기는 아주 고요했다. 맑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자니 아치볼드 크레이브는 마음과 몸이 함께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골짜기처럼 고요하게 잠이 드는 건가 싶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을 바라보자 그 가장자리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냇물에 바짝 붙어 자란 물망초가 잎사귀까지 젖어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 수년 전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던 때가 생각났다. 다정하게 얼마나 예쁜지, 수백 개의 작은 꽃잎이 얼마나 놀라운 파란빛인지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단순한 생각이 천천히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다른 것들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마치 고인물에서 맑고 달콤한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점점 높아지다가 마침내 어두운 물을 모두 씻어버린 것 같았다. 물론 그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앉아서 빛나는 섬세한 파란빛을 바라볼수록 골짜기가 점점 더 고요해지는 것 같다는 것만 알았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움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있기 위해 섰다. 길고 깊고 부드러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조용히 풀리고 해방된 것 같았다. 이게 뭐지?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손으로 이마를 훑으며
거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의 경이로움에 대해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였기에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묘한 시간을 수개월 뒤 미스 스웨이트에 돌아와서 우연히 발견한 사실과 연결지었다. 바로 그날 콜린이 비밀의 정원에 들어서며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 이상한 고요함은 그날 저녁 내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새롭고 편안한 잠을 잤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다음날 밤이 되자 어두운 생각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그것들이 다시 쏟아져 들어왔다. 골짜기를 떠나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왜인지 모르게 어두운 무게가 다시 들리는 것 같은 순간이 생겼다. 몇 분씩, 때로는 반 시간씩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는 정원과 함께 살아나고 있었다. 황금빛 여름이 더 깊은 황금빛 가을로 바뀌어 갈 즈음 그는 코모 호수에 갔다. 거기서 꿈같은 아름다움을 만났다. 맑고 파란 호수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부드럽고 짙은 녹음, 우거진 언덕으로 걸어 들어가 피곤할 때까지 걷다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 무렵 잠을 더 잘 자게 됐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쩌면 몸이 강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몸은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이 드물게 평온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영혼도 서서히 강해지고 있었다. 미스 스웨이트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끔은 막연하게 아들을 떠올리며 다시 가서 조각처럼 날카로운 상아빛 얼굴이 잠들어 있는 내 기둥 침대 옆에 서서 내려다볼 때 자신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했다. 그리고 움츠러 들었다. 어느 놀라운 날 그는 너무 멀리 걸었고 돌아왔을 때 달이 높고 크게 떠 있었다. 온 세상이 보랏빛 그림자와 은빛이었다. 호수와 강가와 숲의 고요함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그는 머물던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물가의 작은 정자 테라스로 내려가 벤치에 앉아 밤의 천상의 향기를 가슴 가득 들이쉬었다. 이상한 고요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점점 깊어지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언제 꿈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중에 기억할 때도 완전히 깨어 있었고 또렷했다고 생각했다. 늦게 핀 장미 향기를 맡고 발 아래 찰랑이는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콤하고 맑고 행복한 그리고 아득히 먼 목소리. 매우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또 바로 곁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아치, 아치, 아치 목소리가 불렀다. 그러다 다시 전보다 더 달콤하고 맑게 아치, 아치. 그는 놀라지도 않고 벌떡 일어섰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실제 같은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릴리어스, 릴리어스. 그가 대답했다. 릴리어스, 어디 있어? 정원에 있어. 금빛 피리 소리처럼 돌아왔다. 정원에 있어. 그러고는 꿈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깨지 않았다. 아름다운 밤 내내 달콤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환한 아침이었고 하인이 그의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탈리아 하인으로 다른 빌라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낯선 외국인 주인이 하는 어떤 이상한 행동도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했다.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자기로 할지, 밤새 정원을 거닐거나 배 위에서 누워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인은 편지 몇 통이 담긴 쟁반을 들고 조용히 기다렸다. 크레이븐 씨가 편지를 받아들고 나자 하인이 물러갔다. 크레이븐 씨는 잠시 편지들을 손에 쥔 채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상한 고요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지금껏 일어난 그 잔인한 일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은 가벼움이 그는 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실제 같은 너무나 실제 같은 꿈을 정원에 있어 그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정원에 있어 하지만 문은 잠겼고 열쇠는 깊이 묻혀 있는데 조금 뒤 편지들을 훑어보니 맨 위에 놓인 것이 영어 편지였고 요크셔에서 온 것이었다. 평범한 여자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아는 필체가 아니었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쓴 사람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았지만 첫 줄이 바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선생님께, 저는 수전 수업이입니다. 예전에 황야에서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리 아가씨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쁘게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사모님이 계셨다면 선생님께 돌아오시라고 부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충직한 하인 수전 소업이. 크레이븐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기 전에 2번 읽었다. 계속 꿈이 생각났다. 미스 스웨트로 돌아가야겠다. 그가 말했다. 그래, 당장 가야겠어. 그리고 정원을 가로질러 빌라로 가서 피처에게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요크셔에 있었다. 길고 긴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오직 아들을 잊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금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에 대한 생각이, 기억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이는 살아있고 어머니는 죽었다며 미치광이처럼 날뛰었던 그 어두운 날들이 떠올랐다. 아이를 보기를 거부했었다. 마침내 보러 갔을 때 아이는 너무나 약하고 비참해 보여서 누구나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돌보는 이들이 놀랍게도 날들이 지나도 아이는 살아남았다. 그러자 모두들 기영의 불구인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아버지가 되려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와 편의를 제공했지만 아이 생각만 해도 움츠러들었고 자신의 슬픔 속에 파묻혀 살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미스 스웨이츠에 돌아왔을 때 그 작고 비참하게 생긴 것이 힘도 없고 무심하게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크고 회색 눈에 검은 속눈썹을 두른 너무나 닮았으면서도 너무나 끔찍하게 다른 눈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행복한 눈들과 그는 그 눈들을 마주할 수 없어서 창백하게 질린 채 고개를 돌렸다. 그 뒤로는 잠든 얼굴이 아니면 거의 보지 않았다.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발작적이고 히스테릭한 면에 반쯤 미친 기질을 가진 불치의 병자라는 것 뿐이었다. 자신에게 위험한 분노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기차가 산속 고갯길과 황급빛 평원을 달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떠올리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살아나고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길고 꾸준히 깊게 생각했다. 내가 10년 동안 완전히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10년은 긴 시간이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이것은 잘못된 마법이었다. 너무 늦었다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콜린도 그런 그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법에 대해 검은 것이든 흰 것이든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었다. 그는 수전 수업이가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쓴 것이 혹시 아이가 훨씬 나빠져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를 사로잡는 이상한 고요함의 마법 아래 있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요함은 일종의 용기와 희망을 함께 가져왔다. 최악의 생각에 무너지는 대신 더 좋은 것을 믿으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혹시 수전이 내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가 생각했다. 황야를 지나는 길에 그녀를 만나러 가야겠다. 하지만 황야를 가로질러 마차를 세우고 집 앞에 내렸을 때 근처에서 놀던 7, 8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어 7, 8개의 다정하고 공손한 인사를 하며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새 아기가 생긴 여인을 돕기 위해 황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다. 다컨 오빠는 지금 저택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일주일에 며칠씩 가는 정원 중 하나에서. 크레이븐 씨는 튼튼한 몸과 발그레한 뺨을 가진 아이들을 쭉 훑어보았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그는 그 다정한 웃음들에 미소를 짓고 주머니에서 금 소불인 화 한 잎을 꺼내 가장 나이 많은 엘리자베스 앨런에게 주었다. 8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반 크라운씩이야. 그가 말했다. 그러자 환한 웃음과 낄낄거림과 공손한 인사 속에서 마차가 출발했고 그 뒤로는 황홀함과 팔꿈치 툭툭 치기와 기쁨의 작은 폴짝거림이 남겨졌다. 황야의 경이로움을 가로지르는 마차 여행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왜 이것이 2번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귀향의 느낌을 주는 걸까? 대지와 하늘, 멀리서 피어나는 보랏빛의 아름다움을. 600년 동안 그의 혈족을 품어온 크고 오래된 집에 가까워질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지난번 그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몸서리 쳤는지 닫힌 방들과 수놓인 커튼 드리워진 내 기둥 침대에 누운 아이를 생각하며 혹시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이 얼마나 실제 같았는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경이롭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는지 정원에 있어, 정원에 있어. 열쇠를 찾아봐야겠다. 그가 말했다. 문을 열어봐야겠다. 해야만 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택에 도착하자 그를 맞는 하인들은 그가 더 나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피처와 함께 머물던 외딴 방들로 가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메드록 부인을 불렀다. 그녀는 약간 흥분되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채로 왔다. 콜린 도련님은 어때요, 메드록 씨? 그가 물었다. 글쎄요, 나리.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다. 도련님이 말씀드리기가 못하지만 좀 달라지셨어요? 나빠진 건가요? 그가 물었다. 메드록 부인이 실제로 얼굴이 빨개졌다. 저로서는요, 주인 나리. 그녀가 설명하려 했다. 크레이븐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저나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주인날이 콜린 도련님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식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짓도. 더 이상해진 건가요? 주인이 걱정스럽게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나리.
예전에 비하면 아주 이상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드시기 시작하더니 다시 뚝 그치고 전처럼 식사를 돌려내보내세요. 어쩌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밖에는 절대 나가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의자에 태워 내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요.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발작을 하도 일으켜서 크레이븐 선생님이 억지로 시킬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날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가장 심하게 발작하신 뒤에 갑자기 메리 아가씨와 소업이 어멈 아들 다컨이 의자를 밀어주면 매일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좋아하시게 됐고 다컨이 길들인 동물들을 데려오면서 믿어지시겠어요, 날이? 밖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으세요. 어떻게 보이던가요? 다음 질문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 같으면 살이 오르는 것 같다고 하시겠어요, 날이. 하지만 저희는 일종의 붓기가 아닌가 걱정이 돼요. 메리 아가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상하게 웃으실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웃지 않으셨거든요. 크레이번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바로 뵈러 오겠다고 하십니다. 선생님도 평생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이 없으셨다고 하셔요. 콜린 도련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크레이븐 씨가 물었다. 정원에 계세요, 날이. 항상 정원에 계세요. 그쪽을 쳐다볼까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시지만요. 크레이븐 씨는 마지막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정원에, 그가 말했다. 웨드록 부인을 보내고 나서도 혼자 그 말을 거듭 되풀이했다. 정원에? 자신이 서 있는 자리로 정신을 되돌리기 위해 애써야 했다. 다시 땅에 발을 딛는 느낌이 들자 몸을 돌려 방에서 나왔다. 메리가 지나갔던 것처럼 화단 사이 덤불문을 지나 월계수 나무 사이와 분수대 화단을 걸었다. 분수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었고 화려한 가을꽃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담쟁이 덮인 나무를 따라 긴 산책로를 들어섰다. 빠르게 걷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눈은 길 위를 향했다. 오래 버려둔 그곳으로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더욱 느려졌다. 담쟁이가 두텁게 드리워져 있어도 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열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는 멈추며 섰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몸을 떨며 귀를 기울였다. 꿈속을 걷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담쟁이가 두텁게 문을 덮고 있었다. 열쇠는 덤불 아래 묻혀 있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외로운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정원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무들 아래를 쫓고 쫓기며 빠르게 달리는 발소리, 낮게 억눌린 이상한 목소리들, 탄성과 질린 기쁨의 외침들이었다. 어린 것들의 웃음소리 같았다. 들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지만 흥분이 고조되면서 곧 터져 나올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의 억누를 수 없는 웃음소리 같았다. 도대체 꿈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있는 것인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 멀고 또렷한 목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인가? 그때 그 순간이 왔다. 소리들이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순간. 발소리가 더 빠르고 빠르게 달렸다. 정원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빠르고 강한 젊은 숨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없는 웃음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단문이 활짝 열렸다. 담쟁이 덩굴이 뒤로 물결쳤다. 한 소년이 전속력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거의 그의 품에 부딪힐 뻔했다. 크레이번 씨가 제때 팔을 뻗어 그 앞으로 내달리던 소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그리고 거기 있다는 것에 놀라서 그를 뒤로 물려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숨이 턱 막혔다. 키 크고 잘생긴 소년이었다. 삶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달리기로 인해 두 뺨에 멋진 붉은 빛이 피어 있었다. 두꺼운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뒤로 쓸어 올리며 검은 속눈썹이 가득한 이상한 회색 눈을 들었다. 소년의 웃음으로 가득한 눈이었다. 그 눈이 크레이번 씨의 숨을 먹게 했다. 누구야? 그가 더듬었다. 콜린이 예상한 것과 달랐다. 계획한 것과는 너무 달랐다. 이런 만남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나와 경주에서 이기며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온몸을 최대한 곳곳이 세웠다. 함께 뛰어 문을 뚫고 나온 메리는 콜린이 이제껏 서 있었던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 인치는 더. 아버지, 그가 말했다. 저예요. 콜린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거의 믿기지 않아요. 저 콜린이에요. 메드록 부인과 마찬가지로 콜린도 아버지가 급히 말하는 것의 뜻을 몰랐다. 정원에서. 네, 콜린이 빠르게 이어갔다. 정원이 해준 거예요. 메리와 다컨과 동물들과 마법이요. 아무도 몰랐어요. 직접 말씀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저 다 나았어요. 메리와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건강한 소년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들뜬 말들이 쏟아지듯 나오는 모습이었다. 크레이븐 씨의 영혼이 믿기지 않는 기쁨으로 흔들렸다. 콜린이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팔 위에 얹었다. 기쁘시죠, 아버지? 그가 말을 맺었다. 기쁘시죠? 저 영원히 살 거예요. 크레이븐 씨가 두 손으로 소년의 양 어깨를 잡고 가만히 붙들었다. 잠시 동안은 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함께 정원 안으로 들어가다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야기해다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가을빛 황금과 보랏빛 남빛 그리고 타오르는 주홍빛이 넘치는 황야였다. 사방으로 만개한 늦은 백합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다. 새하얀 겉들과 흰 빛에 루비빛이 감도는 것들이. 그는 그것들 중에 가장 처음 심어진 것이 바로 이 계절에 늦게 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임을 잘 기억했다. 늦게 핀 장미들이 기어오르고 늘어지고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나무들의 색을 깊게 물들이는 햇빛이 황금 황야 정원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 새로운 이는 아이들이 처음 회색빛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서서 둘러보았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메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콜린이 말했다. 하지만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모두 나무 아래 앉았다. 콜린만 빼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 있고 싶었다. 아치볼드 크레이번이 들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였다. 소년의 들뜬 방식으로 쏟아졌다. 신비와 마법과 야생동물들, 기묘한 한밤중의 만남, 봄의 도래, 젊은 라자가 두 발로 세운 모욕당한 자존심의 불길, 늙은 벤 웨더스테프를 정면으로 맞선 것, 이상한 우정, 연극놀이, 조심스럽게 지켜진 대단한 비밀, 듣는 이는 눈물이 고일 때까지 웃었고 웃지 않을 때는 눈물이 맺혔다. 운동선수, 강연자, 과학적 발견자는 웃음스럽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젊은 인간이었다. 이제 그가 이야기 끝에 말했다. 더 이상 비밀이 필요가 없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실 테지만 저는 이제 다시는 의자에 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집까지 걸어갈 거예요. 벤 웨더스테프는 정원일 때문에 좀처럼 다른 곳에 가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은 부엌에 채소를 가져다 주는 핑계를 만들어댔다. 그리고 메드록 부인의 초대로 하인홀에서 맥주 한 잔을 받아 마셨다. 그는 바라던 바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미스 스웨이트 저택이 이 세대에 목격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에
마당을 내다보는 창문 하나가 잔디밭도 일부 보여주었다. 메드록 부인은 벤이 정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주인 나리를 보았는지 혹시 우연이라도 콜린 도련님과 만남을 보았는지 궁금했다. 둘 중 누구라도 보셨어요, 웨더스테프 씨? 그녀가 물었다. 벤이 맥주잔을 입에서 떼고 손등으로 입술을 훔쳤다. 봤지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두 분 다요? 메드록 부인이 물었다. 두 분 다요. 벤 웨더스테프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요, 부인. 한 잔만 더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요? 흥분한 메드록 부인이 서둘러 맥주잔을 채우며 물었다. 함께요, 부인. 그리고 벤은 세 잔을 단숨에 반이나 들이켰다. 콜린 도련님이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못 들었지요. 벤이 말했다. 사다리를 타고 담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말해드릴 수 있어요. 저택 안에 있는 분들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지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벤은 남은 맥주를 마저 삼키고 맥주잔을 엄숙하게 덤불 사이로 잔디밭 한 귀퉁이가 보이는 창문 쪽으로 흔들었다. 저기 봐요. 그가 말했다. 궁금하시다면 저기 잔디밭이 갈라질러 오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메드록 부인이 바라보다가 두 손을 번쩍 들며 가볍게 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남녀 하인들이 하인 홀로 달려 들어와 창문에 매달렸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미스 스웨이트의 주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눈에 웃음을 가득 담아 요크셔 어느 소년 못지않게 힘차게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콜린 도련님이.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